자, 채권 시장에 의해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의 개념 및 특징인데요. 채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고요.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만기에 돌려받는 그 증서가 이제 채권인 거예요. 채권을 투자 상품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개념 먼저 보시면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민간법인이 비교적 장기로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로 빌릴 때는 채권이고요. 단기로 빌릴 때는 어음을 발행한다 그랬고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이건 주식이죠. 채권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 나오고 있고요. 특성을 보면 발행 주체가 정해져 있죠. 위에 열거한 것처럼 뭐 정부, 공공기관, 회사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정부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거니까 신용 등급 평가를 받아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채권의 이자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에다가 증권신고서는 제출을 하지만 별도의 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고요. 만기 전에는 절대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역시 판매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매매를 유통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한다. 밑에 보면 채권은 만기 전 중도 매매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중도 환매는 안 돼요. 그런데 중도 매매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돈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니까요. 자,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액면가,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단가, 그 수익률로 계산해서 10,000원당 단가로 표시가 되고요. 그 액면가 대비 수익률을 우리가 표면 이자율, 그 다음에 만기가 3년이지만 6개월 지났다. 남은 건 2년 6개월 남았죠. 이거를 잔존 기간, 그리고 만기 수익률. 예를 들면 제가 돈을 이제 빌려주다가 예를 들면 1억 원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이자 5% 준대요. 그러면 제가 1억 원 빌려주고 나면 1년 뒤에 얼마 받아요? 1억 500만 원 받겠죠. 5% 이자 준다 그랬으니까.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이라는 증서를 받는, 즉 채권을 매수하는 순간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채권은 발행과 동시에 만기에 줄 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중간에 얼마에 사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중간에 이 채권은 제가 어떤 채권을 사든 간에 얘는 만기가 되면 얼마 준다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싸게 사면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얘를 비싸게 사면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기 수익률은 뭐냐면 내가 사는 시점에서 채권의 가격이 있겠죠. 그리고 만기에 받을 확정된 돈이 있겠죠. 이걸로 계산한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채권을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10,000원에 샀는데 얘가 나중에 얼마 주냐면 12,000원을 주는 채권이에요. 근데 내가 만기가 1년 남았어요. 그러면 10,000원에 1 플러스 R에 N승은 1년이니까 1승. 내가 지금 산 채권의 가격하고 내가 나중에 받기로 정해져 있는 만기 원리금 12,000원이 같아지려면 이 수익률이 몇 프로여야 돼? 이걸 역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이 12,000원이 되면 2,000원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10,000원 대비 2,000원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20%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된 게 만기까지 가서 만기 환급금을 받았을 때 그때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률을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고 실제 채권의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로 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만기 보유 시 수익의 원금 대비 수익률을 연이자율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경과이자는 발행일부터 매매할 때까지 표면 이자율로 발생한 이자를 경과이자라고 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표면 이율은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면서 형성되는 수익률이다. 이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만기 수익률, 유통 수익률, 채권 수익률 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 표면 이자율은 만기 수익률이 아니고 뭐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액면 가격에 대한 수익률을 표면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 개념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거의 매번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얘는 심지어 이 표로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중간에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아니면 요거 표가 아니더라도 지문으로 놓고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골라라. 그러면 채권인데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자, 채권은 발행자가 정해져 있죠.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주식회사 정해져 있고 주식은 주식회사로 정해져 있고요. 조달 형태는 채권은 돈을 꾸어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대부증권, 결국 부채라는 얘기고요. 주식은 그 사람들한테 출자를 받는, 그래서 얘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인 거죠. 그래서 출자증권이고요. 그러니까 채권은 타인 자본, 부채가 되고 주식은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요. 존속기간,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한시적인 기간이고 주식은 만기가 없죠. 얘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조달 원금 같은 경우는 채권은 만기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환 의무가 있고요. 주식은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소유자는 채권은 채권자라고 부르고 주식은 주주라고 부르고요. 경영참가권, 주주는 당연히 경영참가권이 있고 채권은 돈 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권리는 없는 거죠. 없다. 밑에 권리를 보니까 우리 채권자는 권리가 첫째, 확정 이자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돈 받을 권리, 그리고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주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재산 배분권, 이런 게 있고요. 회사 정리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는, 결국은 전부 다 뭐예요? 돈 받을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의결권이 있고요.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고요. 자녀재산 분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서 없는 다양한 권리가 있어서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위에 함정 볼게요. 채권과 주식은 기업에서 증권 소유자의 지위가 서로 동일하다. 채권자와 주주로 서로 다르죠. 동일하다 해서 틀렸고요. 주식과 채권은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으로 처리된다. 주식은 자기자본, 채권은 부채로 처리가 되고요. 채권은 출자증권이다. 돈 빌려온 대부증권이다. 이런 문제들, 비교하는 문제들 나오고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의 종류인데요. 발행 주체에 따라서 나라에서 발행하면 국채, 한국은행에서 물가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량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면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채권이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특수법인들, 예를 들면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공사 이런 데가 발행하면 특수채, 그리고 회사들이 발행하면 회사채, 이렇게 구분하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회사 중에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회사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들보다는 신용등급이 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채 중에 하나로 금융채로 분류한다. 요것만 여러분이 눈여겨서 좀 보시고,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 카드회사가 발행하면 카드채,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계산하는데요. 요건 여러분이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은 제일 좋은 게 트리플 A, AAA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 또 예를 들면 더블 A다. 그러면 더블 A는 더블 A 플러스, 더블 A, 더블 A 마이너스 3개로 또 구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총 18등급입니다. 이 중에서 투자하기 좋은 채권을 투자 적격 등급, 트리플 B까지가 투자 적격 등급이고요. 트리플 B 이하의 경우에는 투자 부적격 등급이에요. 투기 등급이라고도 하고 쓰레기 채권이라는 의미에서 정크본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트리플 B까지가 투자 적격 등급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발행 주체의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이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할 수 있고 그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도만 나지 않으면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이자를 많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발행할 수 없다는 틀린 거고요. 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계산기로 계산하면, 정밀하게 계산하면 달라요. 저는 개념만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채권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채권에 지금 얼마라고 써 있냐면 10,000원 써 있어요. 10,000원. 이 채권을 1년 있다가 1년 가지고 있다 가져가면 10,000원 줘요. 10,000원. 그럼 이 채권은 도대체 왜 살까요? 10,000원짜리를 1년이나 들고 있다가 10,000원 받는데 왜 사냐면, 표면 이율이라고 액면 가격 대비 이자율이 표면 이자율이죠. 액면 10,000원 대비 표면 이자율 5%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5%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에 대한 5%는 얼마예요? 5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걔를 빼고 예를 들면 10%로 할게요. 계산하기 여러분 편하게 10%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10,000원 대비 10%면 1,000원이잖아요. 10,000원에서 1,000원을 빼고요. 살 때 얘를 9,000원에 사는 거예요. 9,000원에. 그러면 9,000원에 사서 1년 지나서 10,000원을 받으면 1,000원 이익이 생기잖아요. 요런 채권은 살 때 깎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채라고 해요. 할인채. 근데 이런 채권은 시중에 많지는 않고요. 통화안전금고처럼 단기로 운영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1년짜리가 아니고 10년짜리면 10,000원에 10% 10년이면 이자가 10,000원이에요. 그럼 이 채권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활용을 못 하고요. 두 번째 채권이 여러분이 그냥 흔히 익숙하게 보는 채권이에요. 9,000원 써 있고요. 얘를 9,000원에 사요. 얘를 1년 있다 갖다 주면 10,000원을 주는 채권이죠. 그럼 9,000원짜리 9,000원에 사서 10,000원, 이자 1,000원이 붙었으니까 아, 이익이 났구나. 이거는 이자를 달리로 운영하면 달리채, 복리로 운영하면 복리채라고 하는데 채권은 주로 만기가 길잖아요. 그래서 주로 복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복리채라고 하고요. 세 번째 채권이 제일 이상한 채권이에요. 얘는 9,000원 써 있어요. 얘를 9,000원에 사요, 우리가. 근데 1년 있다 갖춰주면 9,000원을 줍니다. 위에 거는 깎아주니까 샀고요. 두 번째 거는 이자 붙어주니까 샀고요. 얘는 9,000원짜리 9,000원 주는데 왜 사요? 왜 사냐면 여기 위에 진짜 채권의 겉면에 표딱지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써 있어요. 0.25, 0.25, 0.25, 0.25. 그래서 네 장 붙어 있으니까 아마 분기 채권인가 봐요. 세 달 분기가 지나서 첫 번째 거 딱 찢어가지고 갖다 주면 250원을 줘요. 두 번째 거 찢어서 갖다 주면 250원 주고요. 세 번째 거 찢어서 갖다 주면 250원을 줘요. 그리고 만기에 250원을 줘요. 그러면 얘는 9,000원짜리 9,000원에 샀지만 중간에 250원씩 3번 받고 마지막에 250원 받았으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이 표딱지에 지금 뭐가 써 있는 거예요? 0.25, 0.25 이게 이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딱지를 이자, 표자, 이표라고 하고요. 이런 채권을 우리가 이표채라고 합니다. 이표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 세 가지 구분하는 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하나만 더 나갈 건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뒤에 거 해결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이표채를 우리가 산정을 해볼게요. 9,000원짜리 9,000원에 사서 250원씩 받아서 10,000원 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만약에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 9,000원짜리 사서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250원 받아서 넣어놓고 마지막에 만기에 9,250원 넣어서 합치면 그럼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 근데 제가 이거를 책상 서랍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은행에. 그럼 250원이 이자가 붙겠죠. 그 다음 250원 이자가 붙겠죠. 그 다음 250원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붙으면 뒤에 가서 만들어지는 돈은 10,000원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무조건 커지겠죠. 이자가 아무리 조금 붙더라도 10,000원보다는 많은 돈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쯤 10,000원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뒤에 거는 지금 10,000원이 넘어가는 뭐 1050원이든 1200원이든 10,000원이 넘어가는 돈이니까 언제쯤 10,000원을 만들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내가 처음에 예상한 돈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면 1년 전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10,000원을 찾을 수 있겠죠. 요거는 뒤에 만들어진 금액을 요 이자율로 할인을 하면 언제쯤 10,000원이 되겠다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채권의 듀레이션, 현재 가치로 가중평균한 잔존 만기의 의미예요. 듀레이션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얘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최초에 얻고 싶은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는 3년인데 듀레이션이 2.7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기는 3년이지만 2.7년 만에 내가 원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딱 하나의 지문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 그 가격 변동폭은 커진다, 작아진다. 아까 우리 단기 시장, 장기 시장 할 때 공부했었잖아요. 똑같이 가격이 움직인다면 1년짜리가 100원 움직이면 3년짜리는 300원 움직이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의 변동폭은 커져요. 그렇죠? 자,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수익률, 금리가 움직이면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만기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럼 볼게요. 여기는 지금 표면 이자가 0.25, 그래서 2.5%이기 때문에 250원, 250원 줬단 말이에요. 표면 이자가 만약에 0.5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돈이 많아지겠죠. 250원이 아니라 500원, 500원, 500원이 나오겠죠. 뒤에 가서 마지막에 500원 받을 거고요. 그럼 뒤에 가서 만들어지는 돈은 250원보다 크다, 작다? 더 큰 돈이 굴렀으니까 뒤에 가서 만들어지는 돈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듀레이션, 즉 만기는 길어진다, 짧아진다. 250원으로 굴렸을 때 만기보다 500원으로 굴리면 더 커졌으니까 듀레이션은 더 앞쪽으로 오겠죠. 이게 뭐냐면 표면 이자율이 높다는 건 결국 돈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 돈이 많이 나온다는 건 뒤에 가서 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걸로 환산한 만기는 짧아진다는 거예요. 만기가 짧아지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커진다, 작아진다. 만기가 길수록 커지니까 만기가 짧아지면 가격 변동폭은 작아진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이해 안 되면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정리하면요. 이 표채는 중간에 이자가 나오는 채권이에요.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자를 다시 투자하면서 재투자해서 재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최초 계획했던 만기 금액보다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만기는 언제 만들 수 있을까? 할인을 해보면 만기보다 앞쪽에서 만들어져요. 이거를 듀레이션, 용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듀레이션, 실질적인 만기라고 본다면 표면 이자가 많이 나올수록, 표면 이자가 높아가지고 이자가 많이 나올수록 뒤에서 더 큰 금액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만기는 더 짧아져요. 만기가 짧아지면 가격 변동폭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요. 만기에 따라서 만기 1년 이하를 단기, 1년에서 5년을 중기, 5년 이상을 장기 채권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중기채 중에 국고채권, 요게 이제 시험에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위에 보면 국고채권은 장기채로 분류할 수 있다. 국고채는 중기채입니다. 장기채가 아니고, 시험에서 국고채가 의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실명 확인 여부에 따라서 기명식, 무기명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둘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우리는 기명식 채권이에요. 왜요? 예탁결제원에서 대체결제제도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서 무기명식 채권은 발행되지 않는다.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틀린 거고요. 자, 기타 이자가 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확정금리로 주면 고정금리부 채권, 변동금리로 주면 변동금리부 채권, 플로팅 레이팅 노트라 해서 FRN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자를 5% 드립니다. 4% 드립니다. 이게 고정금리부 채권이라면 변동금리부 채권은 CD 플러스 2% 드립니다. 그러면 CD가 오르면 이자도 더 올라가는 거고, CD가 떨어지면 이자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채권이고, 지급 보증을 하면 보증채, 안 하면 무보증채고요. 후순위채는 채권 중에 가장 순위가 마지막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가져가요? 물권자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으면 주주가 가져가잖아요. 채권자가 가져갈 때 채권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불리한 채권이에요. 그 대신에 이자를 많이 주겠죠. 그래서 후순위 채권은 채권자 중에 나중에 자녀재산 분배를 받을 때 순위가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럼 누구 바로 앞이에요? 주주 바로 앞이죠. 그래서 채권과 주식 사이의 순위를 가진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변제 순위가 채권과 주식의 중간이다. 채권자 다 가져가고 주주 받기 바로 직전에 가져가기 때문에 중간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금융기관들이 자본 확충 수단으로 발행을 한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 후순위채는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요. 부도가 나게 되면 얘는 빵이거든요. 얘는 상환 의무가 없는, 마지막 다 가져가고 남으면 받고, 만약에 안 남으면 못 받는, 상환 의무가 없는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상환 의무가 없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주식하고 똑같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얘를 자본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될 때 후순위채 가끔 발행합니다.
이자가 굉장히 세죠. 막 10% 넘어가는 그런 후순위채도 있었으니까 요건 여러분이 참고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시거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때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활용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합성채권인데요. 합성채권 같은 경우는 출제가 좀 자주 되는 부분이고요. 출제가 어쩌다가 되더라도 출제가 되면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차이점을 구별하는 걸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채권인데 주식하고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는 게 공통점이라서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전환사채라는 건 뭐냐면 채권을 살 때 이자는 당연히 정해져 있고요. 얘는 주가가 2만 원이 넘어가면 2만 원이 넘어갔을 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채권이에요. 주가가 만약에 2만 원까지 안 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권 들고 있다가 채권 이자 받는 거예요. 주가가 2만 원을 넘어갔다. 그러면 채권 들고 가가지고 채권을 주면서 자, 채권 줄 테니까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채권이에요. 그럼 주식으로 바꾸면 만약에 주가가 안 올랐을 때 안정적인 채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 매매 차익,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죠. 일반적인 채권은 이자 말고는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경우에 따라 주식으로 바꿔서 더 큰 이자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서 가격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투자자한테 유리하니까 비싸도 사거든요. 가격은 비싸요. 그러면 채권 이자는 높겠어요? 낮겠어요? 이자를 조금 준다 그래도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일반 채권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채권 금리는 낮게 발행된다. 요거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자, 보면 일정 시점에 추가 납입 금액 없이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한다. 추가 납입 금액은 왜 없어요? 내 채권을 주고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서로 전환한 거기 때문에 따로 돈 내는 건 없다는 거예요. 채권의 안정성, 주가의 자본이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 전환 프리미엄만큼 금리는 높게 낮게 발행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뭐냐면 바꾸는 건 똑같아요. 신주 인수 가격 2만 원 정해놨어요. 2만 원 안 되면 채권 이자 먹는 거고요. 2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가서 내 채권은 그냥 주머니에 놓고요. 채권을 안 주고 나 신주 인수권 있으니까 신주 발행해서 주세요. 이런 채권이에요. 그럼 내가 아까 전환사채는 채권하고 주식을 바꿨으니까 돈을 안 냈지만 얘는 채권은 내가 들고 있고 그 신주 주세요 하면 새로운 주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발행사에 신주 인수권이 부여가 돼 있고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때 매입 대금을 돈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 효력은 만기까지 존속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주식으로 받았으니까 채권의 권리는 사라진 거예요. 바꾸면서. 근데 얘는 채권은 내 주머니에 그냥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은 만기까지 존속된다. 그 얘기고 채권 인수권만 신주 인수권만 따로 띄어서 팔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리형, 비분리형 모두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주 인수권만 따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리형이라서 가능하고요. 자, 교환사채는 뭐냐면 바꾸는 거는 전환사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채권을 주고 주식하고 바꿔요. 근데 전환사채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 회사 주식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자동차의 교환사채를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교환사채에서 주식으로 바꿀 때 주식을 현대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현대건설 주식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 가격이 2만 원인데 2만 원보다 현대건설 주가가 높아졌다. 그러면 가서 내 주식을 주고 나는 현대자동차에 돈을 꿔줬는데 현대자동차 주식을 주고 현대건설 주식을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죠. 그럼 내가 돈은 추가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채권을 주고 받았으니까 돈은 안 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현대자동차의 채권자의 지위는 잃어버리는 거죠. 채권을 줬으니까.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현대자동차의 주주가 아니라 현대건설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게 전환사채하고 차이점이에요.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서 발행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발행기업의 소유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과되는 거고 추가적인 자금 부담은 없어요. 채권을 주고 받았으니까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채권을 받든 안 받든 주식을 줘야 되니까
이 돈 빌린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근데 교환사채는 내 주식을 준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줬으니까 나의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자산이 줄어든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재산을 준 거니까. 개념은 이해되시죠? 자, 문제 보면 교환사채는 권리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비슷하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있지요. 교환사채 소유자는 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 발행자의 주주가 된다. 채권 발행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그게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교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된다. 교환권은 발행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지 않아요. 자본금 수반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자산이 감소하는 개념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런 편인데요. 자, 볼게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에서 대상증권은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회사 주식이에요. 근데 교환사채만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권리 행사를 했다.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주식을 받았으니까 채권자 지위는 상실, 그리고 주주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주머니에 있고 돈 주고 주식을 받았으니까 채권자의 지위 존속, 발행회사의 주주 지위는 획득입니다. 교환사채는 채권 어쨌든 줬으니까 채권자의 지위는 상실합니다. 그런데 발행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게 차이점이고요. 취득가격은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이고 추가 자금이죠. 전환사채하고 교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추가 대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돈을 내고 갖고 와야 되죠. 왜? 내 채권은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 변동이 어떠냐? 전환사채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채권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하고 자본금은 늘어났죠. 돈 주고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산은 변동 없고 채권 회수했으니까 부채는 감소하고 그 대신에 주식을 줬으니까 자본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 입장에서 채권 회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부채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돈 받고 주식을 줬죠. 돈을 받았으니까 자산은 증가했고 주식을 줬으니까 자본 증가했고 부채는 변동이 없는 거죠. 채권 회수를 못했으니까. 교환사채는 일단 채권을 회수했죠. 그러니까 부채는 감소했어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대신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줬죠. 자산은 감소했죠. 그 대신에 내 주식 발행한 게 없죠. 자본이 변동이 없죠. 그래서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자본 변동 이런 개념이고요. 문제 보면 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실질 재산은 늘어난다. 교환권은 뭐예요? 채권 받고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줬으니까 실질 재산은 오히려 감소한 거죠. 대신에 부채를 줄인 거고요. 이런 문제 챙겨보시고요. 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이 발행시장 1차 시장이라고 하고요. 발행회사, 투자자, 증권회사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유통시장, 거래가 되는 시장이죠. 2차 시장이라고 하고요.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유동성, 황금성 제고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은 장 내 거래가 대부분이지만 얘는 장 외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 내에 소액 채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소매 채권 시장의 개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대부분은 장 외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금액으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문제 보면 채권 거래는 대부분 경쟁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쟁 매매가 아니죠. 호가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장 외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 외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거래 조건을 상대방하고 합의해갖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상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파는 사람 하나, 사는 사람 여럿, 사는 사람 하나, 파는 사람 여럿. 경쟁 매매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전부 다 여럿. 상대 매매는 한 사람씩 나와서 서로 합의해서 거래하는 거라서 장외 거래는 상대 매매고요. 경쟁 매매니까 틀렸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장 내가 아니라 장 외에서 거래가 되고요.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개인들의 소액 투자가 용이하다.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는 건 장 내 거래가 표준화되어 있는 거죠. 장 외에서는 만나는 사람하고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자, 매매 원칙은 매매 액면 금액은 10,000원당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요. 매매 방식은 표준화되어 있어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장외에서 상대 매매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소액 거래가 곤란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대량 거래에 맞춰서 형성되어 있어서 개인은 거래할 수 없다? 틀린 거죠. 예, 거래가 작은 것이고 대부분 장외에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이지 개인 거래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개인들의 채권 투자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RP 방식으로,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대량으로 사와서 그거를 기간을 쪼개서 RP 6개월 만에 다시 갖고 오시면 사드릴게요. 이런 방법으로 파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미리 약정된 금리에 의해서 자금 대차 거래 없이 채권이 담보 역할을 하게 되고, 채권이 부도가 났다.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돈 꿔줬는데 돈 꾼 사람이 부도났으면 깡통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매수자에게 책임이 부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매매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